네, 뭐 시장의 가장 뜨거운 중심이죠. 관심이기도 하고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첫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반도체만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12월에만 반도체 수출이 약 700억 달러, 역시 최대. 반도체가 중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별 대담 코너 마련했고요. 인더스트리의 이주환 애널리스트 겸 박사,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주가가 4,300원 올라서 12만 4,200원대. 12만 전자라고 뭐 칭해지긴 하는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죠.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모바일이나 다른 쪽은 사실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섹터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보다 크게 증가했으면 거의 대부분 반도체의 증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가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누나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실적이 아마 1분기, 2분기에도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 뭐 보상금이나 뭐 인센티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도 눈높이가 지금 매일같이 바뀌는 것 같아 숫자가. 거기에 이제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뭐 큰일이 땀마 어쩌게 얘기를 하는데 수출하는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환해지를 어떤 전략으로 했을지는 내부 사정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똑똑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재경국에서 잘 해서 환율 효과가 첨가가 된다면은 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겠는데요, 그죠? 지금 환율 효과 여전히 고환율이라 사실은 반도체 제조업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한 1,150원 대비 320원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 현재 반도체 제조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는 환율 효과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LG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품에 네. 이 가격 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이 한 나머지의 또 한 절반 정도인데 그래서 보니까 절대치로 현재로서는 그 두 개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 건데 다만 지금 약간의 착신이 있다라는 것. 가격 효과와 환율 효과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수요만 놓고 보면 현재 영업이익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착시 효과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착시 효과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반도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50원 오르면 매출 총 이익이 11%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300원이 올랐다고 하면 90% 이상의 매출 총이익이 증가를 한 거고요. 뭐 사실은 영업이익이 한 90% 정도 될 거고요. 매출 네. 총이익은 한 60% 정도. 그래서 그 정도니까 지금의 한 절반 가까이가 환율에 의한 효과로 나타나시는 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자동차 제조업은 더 환율 효과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실적의 상당 부분은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판매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중간을 들어와야 되는 원가도 그러니까 그걸 다 올라가고. 계산한 게 네. 환율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전체적으로. 환율 플러스 되는 거하고 네. 제조 원가에서 수입하면서 들어오는 걸 다 계산해서 모델을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익에 기여하는 거를 이제 계산해 봤던 모델입니다. 자, 호황기에는 뭐 생산과 출하가 동시에 늘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최근 국내 반도체 생산 지수 상황은 어떤가? 사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수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대만 거래소에 있는 디램 익스체인지의 이제 DXI 지수 이거를 더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죠.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늘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재 생산이 네. 지금 도표도 나오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생산 동향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원래 지금 생산 캐파는 계속 증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저 막대 그래프하는 속도로 지금까지 2년 이상이 갔으면 굉장히 높은 곳에 생산 캐파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출하량과 생산량을 거의 횡보하는 걸 보고 있죠. 지금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면 저게 지금보다 훨씬 1.5배 정도는 막대가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생산량이. 예. 그런데 저렇지 못한 상황이고 재고만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저 재고가 보면은 중간에가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인데 적자가 아주 심하게 보던 시기였는데 재고가 뚝 떨어진 거죠. 네. 그것도 절벽같이. 이 얘기는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생산을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아, 그리고 그 시점부터 맨 밑에 도표를 보시면 정확한 그 시점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오른 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수요보다는 공급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나타난 가격 효과라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일종의 착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착시 약간 조금 그 보수적인 내용들을 섞어 얘기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재고가 급감을 했다. 이게 이제 수요가 폭증하는 거로 동시에 이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인위적인 공급 통제 때문인가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출하와 생산량을 본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생산과 출하 크게 늘지 않았다. 아, 근데 재고는 줄었다. 아, 이게 인위적인 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정말 수요가 폭발하면 생산 출하가 높이 증가하면서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생산 출하는 줄지 않았고 4분기 들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성수기인데 감소했거든요. 10월과 11월 같은 경우 10월 대비 20%나 감소했어요. 생산 출하가 반도체가. 그러면서 가격이 10월에 급등을 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을 해보면 네. 이거는 수요에 의한 요인이 아니라 공급에 의한 요인으로 인위적인 가격 급등이라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2025년과 2026년에 반도체 최종 수요 간의 제품들의 시장 전망치들이 나왔는데 지금 서버를 제외하면은 노트북, 데스크탑, 휴대폰, 심지어는 휴대폰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조차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치 자체가 워낙에 마이너스였었고요. 이 얘기는 수요는 서버를 제외하고는 전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돼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사실 온전히 하드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다른 제품이 가격이 왜 올랐느냐라는 거는 감산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산의 효과가 좀 크다. 그러면은 미래의 이익을 측정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지만 생산과 출하가 동시에 늘어나고 그 배경에는 수요가 폭발적인 것 이것이라면 그로스를 계속 위쪽으로 막 당겨서 더 올릴 텐데 지금 일단은 재고 감소의 효과가 좀 더 큰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미래 것을 선제적으로 기대를 한다.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미래에 대한 기대는 아마 주가를 얘기한 거겠죠.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그 두 개는 사실 조금 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한가? 네. 요것도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긴 한데 데이터 센터가 아직 착공에 들어가고 물론 지금 이제 짓고 있고 막 서두르고 있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당장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지는 조금 시차적으로는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 기존에 보면은 주기가 있습니다. 기업에 네. 투자다 보니까 대략 3년 정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투자가 일단 일당되면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사실은 그 레벨이 뚝 떨어지게 되죠. 투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게 시작되는 게 2027년부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유일하게 하드캐리하고 있었는데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가 이끌 수 있는 그 강력했던 힘조차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2027년도 사실은 반도체 전반적인 실적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마냥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사실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정체나 병목 현상 때문에 막혀버리면은 수요가 갑자기 둔화되는 이런 우려? 그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관심이 주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니까 그쪽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다른 전문가들 만나면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전력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상당 부분이 지연될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AI 섹터에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 그래서 그분의 전력량을 예를 들었고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자금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 지금 예상됐던 목표액까지 다 하게 되면 3년 동안 투자액이 수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수천조를 이제는 회수하고 그거를 수익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도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경영진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회와 대주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큰 돈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 한은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전 재정 정의 쪽에 포커스를 들리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어차피 공격적인 확장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다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순환을 계속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져야 되면 일단 땅부터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전력 설비 동시에 다 갖춰져야지만이 돌아가면서 그걸 짓고 거기에 이제 또 뭐 메모리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장비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진행 단계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금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AI라는 게 지금은 거의 24시간 깨어 있는 상태? 그 얘기인즉슨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든 못하든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 컴퓨팅 뭐라 그러죠? AI는 오픈 AI의 컴퓨팅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올라오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비용을 막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게 많잖아요. 아직도 유료로 가는 것들의 비율이 높진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AI 시장을 사실은 문을 연 장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네. 그런데 심지어는 시장 1위인 오픈 AI도 현재 적자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유료 전환 시작한 지도 벌써 1, 2년이 지나갔고 아직도 근데 투자는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면에서 오픈 AI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사회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 이사회는 창업주라 할지라도 네. 실적 납품 바로 해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몇 년 정도 기다려줄까? 투자만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저는 3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냉정하게 보통 봤을 때. CEO 임기가 3년 단위로 경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2026년이 그 3년 차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2027년에도 뭔가 매출이든지 이익이 됐든지 퀀텀 점프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사회나 대주주 쪽에 경영진에 대한 압박이 정말 거세지고 투자에 대해서도 아마 재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의 어떤 활로라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 AI도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특화되거나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내로하게 좁아가지고 요렇게 좀 협소하게 만들어놔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문형 반도체, 그게 이제 구글이 쏘아 올린 네. TPU 형태인 에이직이라고 하는 에이직이라고 종류들이죠. 하는 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조금 더 올해는 화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 쪽에 관심도가 쪽에. 간 것 같고 물론 학습용도 계속 투자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각 기업들이 본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죠. 알고리즘 만들다 보면 칩 자체도 뭔가 커스터마이즈된 칩이 좀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TPU를 비롯한 에이직 칩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1년이나 짧은 기간 동안인데 기존의 GPU에 대한 의존도 확 줄이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AI 칩에서 엔비디아의 위상은 여전히 사실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용어도 계속 막 나왔고 GPU 거기서 이제 TPU, LPU,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까? 그건 사실은 칩의 종류라기보다는 네. 그냥 기능적인 걸 기능적인 말하고 TPU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 NPU라는 게 칩의 종류입니다. 뉴로모픽은 네. 뉴로모픽인데 구글에서 사용한 자신들의 모델이 TPU라고 이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기업마다 자기들이 다시 네이밍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기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두뇌의 칩을 이제 뉴로모픽이라고 해야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칩을 인식하는 얘기들을 자꾸 꺼내요. 그래서 뭐 바이오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ABL 바이오라고 하는데 BBB 셔틀 지주막하를 뚫는 약물의 전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걸 굳이 안 뚫어도 정기적으로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뭘 새롭게 발표하던데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 진보라고 봐야 될까요? 생체 칩에 대한 것도 옛날부터 연구는 많이 됐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기업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연구 개발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게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되고 규모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지금 말씀 예를 들어서 생체칩 같은 것도 이미 몇십 년 된 기술인데 네네. 사실은 그게 그럼 GPU만큼의 우리의 관심을 가질 만큼 규모가 된 시장 규모가 되면 몇 년이 걸릴까?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대신할 만한 AI의 새로운 수요가 될 것이냐? 이것도 10년 이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연관성이긴 한데 이 양자역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자 퀀텀 컴퓨팅. 시스템. 네. 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용화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자꾸 이슈가 되니까 박사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퀀텀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 상용화 쪽에서 오히려 가장 기술 시간이 앞선 거는 중국 쪽인 것 같고요. 중국이 이미 한 거의 7, 8년 전에 2,000km 거리에서 양자 통신을 성공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국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퀀텀에서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답을 놨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몇 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취급을 하는 거 디지털과 달라서 네. 가능성과 확률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디지털을 대신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그게 이제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전문가이라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관련 주들은 이미 주식은 벌써 한번 그걸 상승을 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상용화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 현실에 부딪힐 또 어떻게 때. 실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내러티브한 서사를 형성하고 소설을 쓰면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실현 가능으로 마진이 당겨오고 주가는 막 그걸 반응한단 말이죠. 자, 뭐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반도체 주가에 대한 전망 결론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주가를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네. 오늘도 첫날인데 일단 상승 출발했잖아요. 제가 볼 때 연초와 상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나 환율 같은 착시가 급변하는 게 한두 달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동안은 사실은 지금의 인프라에서 그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래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유동성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뉘앙스의 리포트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 3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엔비디아 실적의 실망감이 혹시 크게 나오게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번씩 조정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아마 한국 기업들이 본인 실적 좋더라도 어. 주가는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풍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자본시장하고 많이 아까 이제 미국 한국과 주식 시장이 거의 같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별개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도체 주가 여전히 뜨거울까라는 주제였습니다. 특별 대담 나눠봤는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